젠장 그거 켜줬고 완전 엉망이야. 2026년 1월 2일 마두로는 카라카스에서 중국 관리들과 만나는 장면을 국영TV에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RUTH 소셜에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체포돼 해외로 이송됐다고 올렸습니다. 그의 다음 등장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뉴욕 법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관리들과 만난 지 24시간 이내에 미군이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해 베네수엘라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이동은 도노로 독트린 실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예고편일 뿐임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도노로 독트린은 무작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천재에게서 그것을 빌리려고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갔습니다.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세계 정치 지형을 바꾼 독트린을 발표했음을 당어표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 대가로 미국도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로 독트린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천재적 조치였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 후 유럽의 재식민지와 간섭을 막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서방우를 미국 영향권으로 선언해 유럽의 식민지화와 정치 체계 도입을 막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달라 보이지만 이 독트린은 다시 등장했고 목적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독트린을 다시 들고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도노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현재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경제, 전략, 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세계 지배 꿈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이 여전히 분주한 와중에도 워싱턴에선 경고음이 울립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와 군은 중국의 진출을 미국 영향력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 약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전임자들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가하고 여러 국가 원조, 특히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지원을 줄였으며 지역 무역 협력에서도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TPP에서 탈퇴시켜 무역 후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도력 측면에선 좋은 결정 같았지만 많은 분석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여러 라틴 아메리카 정부를 중국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조건 없이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진로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라틴 아메리카 정책을 이끈 부통령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며 미국의 지역 리더십 재확립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G7 정상들은 더 나은 세상을 다시 만들자 Build Back Better World BSMW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의 1대1로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미흡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해에 B3W에 단 600만 달러만을 지원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으로 이름이 바뀌며 미국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미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 등 새로운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지지를 강화하고 각국의 화웨이 기술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무역 분야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024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내 영향력 확대가 워싱턴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서류상 대응을 시도해왔습니다. 2024년은 불확실하지만 2022년에는 반 메넨데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은 이 지역에서 안보 협력과 마약 퇴치를 강화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제안들은 미국의 미주 전역 연구 무역 파트너십과 기업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인근 국가로 이전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논쟁과 지연, 다른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베이징은 조용히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오자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지배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거의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먼로 독트린을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먼로
독트린 250주년을 맞아 백악관 보도자료는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 아래 먼로 독트린을 명확히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는 19세기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그는 윌리엄 맥킨리와 같은 인물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으며 맥킨리가 관세를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로 세계 무역과 힘의 방식을 바꾼 시어더 루스벨트도 있습니다. 또한 서방 후 간섭을 금지한 대통령 제임스 먼로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위협이 먼 해외에 있다는 현대적 개념을 거부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위험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 최대 위협으로 남부 국경의 대규모 이민과 마약 밀매를 꼽으며 이를 매년 수만 명의 과다 복용 사망과 연결합니다. 이 신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단순 국경 보안이 아니라 북극부터 남극까지 서방 후 전체의 지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경제력과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 방운의 모든 외부 내부 위협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되며 이 전략은 현대 미국 외교 정책과 명확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먼 해외 대신 자국 뒷마당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접근법을 도널드 독트린이라 부릅니다. 이는 21세기형 현대판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은 언론 보도상 이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양측 모두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중국은 수년간 조용히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성공은 일종의 허점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부유하지도 않고 완전히 세속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파나마, 브라질 등은 발전했지만 이 지역 대부분 국가는 미국보다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격차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랜 기간 취약한 제도와 빈곤, 불안정으로 지하 범죄 조직이 성장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마피아, 그리고 폭력적인 갱단들이 이 지역 전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한 미국은 강경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은 거리를 두며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정치개혁, 법률 개정, 그리고 헌법 수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민주주의나 통치에 대한 훈계도 없었으며 법이나 제도를 바꾸라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 국가를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베이징은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페루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루과이와의 협상은 메르코수르 무역블록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설립한 남미 무역블록입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20여 개국 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고 최근 콜롬비아가 합류했습니다. 브라질, 쿠바,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중국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시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역은 일부일 뿐이며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진정으로 연결하는 것은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국가 지원 대출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순수 해외 직접 투자는 약 85억 달러로 전체 OFD의 약 6%입니다. 그 뒤에는 중국의 정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있으며 이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대출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이 두 은행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정부 및 국영기업에 1200억 달러 넘게 대출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종종 석유 담보 대출 계약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 최대의 중국 차입국으로 약 600억 달러의 중국 국영 대출을 받았으며 주로 석유, 발전소, 인프라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들은 수익성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출은 서방보다 정치적 조건이 적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국엔 그 의존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가 부채 함정에 빠져 상환 위기와 채무 불이행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중국과의 부채 조건을 적극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부 중국 기업이 낮은 환경노동 기준으로 운영돼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장기적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많은 정부는 중국이 항만, 전력망,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점을 우려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런 통제가 지정학적 긴장 속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이 매년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국가 정당 관계자 300명을 베이징에 초청해 3년간 총 900명에 이른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 외교를 넘어선 것으로 선거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의 좌파 성향 정부들이 베이징에 더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지역의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칠레, 볼리비아, 자메이카, 온두라스에서 대통령 또는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에는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 2027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대만과 동맹 관계인 과테말라에서 2028년에는 대만의 또 다른 주요 지역 동맹국인 파라과이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중간 고위급 정당 지도자, 잠재적 대통령 총리 후보와의 관계를 구축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략의 정치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중 하나를 이뤄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는 펜타닐 유입에 관여했다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주요 공급원이 아닙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8월 트럼프는 더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군대가 마약 카르텔을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서명했고 공식적으로 이들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카르텔과 마약이 들어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2달간 해군, 공군 1만 명 병력을 마약 차단에 투입해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2004년 폐쇄된 미국 해군 기지 루스벨트 로즈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경납고 젊은 군인들이 보급품 트레일러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당신도 간다라는 문구와 항공기가 계류장에 있습니다. 카리브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F-35B 전투기 10대가 이 기지에 배치됐고 이후 극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 전투단을 카리브해로 이동 명령했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미국은 해군 전력의 약 7분의 1을 이 지역에 투입하며 이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건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게 목표였습니다. 마약은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 배치는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정권을 위협 압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이고 마약 단속은 법적 명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뚜렷한 표적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이지만 그만이 아닙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어부 사망을 비난하자 도널드 트럼프는 콜롬비아 지원 중단과 페트로를 불법 마약 지도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비난만으로도 미국이 다른 정부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미국이 서방우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전면적 시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5년 1월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날 그는 전략적 지리 통제가 미국 정책의 중심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가 공식적으로 파나마 소유임에도 중국이 비밀리에 통제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고 미국이 1999년 넘겨준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 운하가 경쟁국 영향권에 있기에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기술은 무적 같았지만 미국은 결국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017년 파나마가 중국 1대1로에 가입하자 워싱턴은 즉각 전략적 경고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은 1대1로를 단순 인프라 투자가 아닌 중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몇 년 후 압력이 커지자 파나마는 1대1로에서 한 발 물러서며 베이징과 거리두고 미국과 협력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위치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항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는 미국이 건설했으나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 파나마 포트 컴퍼니가 운영했습니다. CK 허치슨은 베이징과 밀접한 홍콩 대기업으로 해당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보유합니다. 양어권은 1997년 부여 후 2021년 25년간 갱신됐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 관리 비판을 강화해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파나마 검찰총장은 C. 척 K. 허치슨의 양어권 철회를 공개 지지하며
중국 관련 기업이 전략 자산을 계속 통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3일 미국의 자산운용 대기업 블랙록이 투자자 컨소시엄을 이끌고 발보아와 크리스탈볼 항만 운영권을 약 23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나마가 워싱턴의 전례 없는 압박을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 중 하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인식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부는 경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트럼프는 라틴 아메리카 등 대부분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영향력 큰 멕시코와 브라질엔 더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우려가 이유였지만 실제론 백악관과 협력 시 미국이 경제 정치적 보상을 약속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10월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위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200억 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며칠 후 중간선거에서 밀레이 정당이 승리했고 다음날 트럼프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남미를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엘살바도르에서 밝혔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200명 넘는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받아 자국 최고보안교도소에 수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볼리비아의 20년 좌파 통치는 2025년 11월 끝났고 미국 관리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칠레가 트럼프 지지 우파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가 된 듯합니다. 페루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우파 후보 포키를 지원하려 했으며 그는 9월 암살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조를 거부한 이들에겐 결과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라틴 아메리카 좌파 독재 정권에 강경 대응했습니다. 니카라과의 100% 관세를 경고하고 쿠바를 더 고립시키며 베네수엘라의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트럼프 전략의 최대 시험대였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는 브라질의 50% 관세와 제재를 부과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중단을 노렸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는 공개 반발했고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를 쿠데타 시도로 유죄 판결해 27 연형을 선고했습니다. 몇 주 뒤 트럼프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했고 두 나라는 관세 종료를 협상 중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남미의 외교 및 경제 현실을 대체로 무시하고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공백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미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이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후방구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종종 거칠고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는 인기도나 민주주의가 아닌 예방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전략은 서방후 강화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군사 태세는 6월에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사 증강 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포함해 약 2,400명의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영구적으로 배치된 해군 함정은 없었고 소수의 항공기만이 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는 수십 대의 항공기, 수십 척의 해군 함정,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미국은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개혁을 강요하지 않고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교류하며 해상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먼로 독트린 기념 성명을 발표한 지 며칠 뒤 베이징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에 관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경제, 인도주의, 군사 참여 확대 의도를 밝힙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남미에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언어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이 지역 참여를 늦추거나 철회할 의도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닐라 갈런 무역로로 도자기, 비단, 향신료가 중국과 멕시코를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현대 지정학 이전에도 중국은 아메리카와 교역했고 1840년대에는 그 관계가 더 어두워지고 깊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중국 이주민이 쿨리로 라틴 아메리카에 보내져 쿠바 사탕수수 농장과 페루 은광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 후 100년간 중국과 이 지역은 주로 이주와 관련됐습니다. 베이징은 혁명과 전쟁, 정치 격변으로 세계적 야망을 펼칠 여지가 거의 없었으나 1970년대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마오쩌둥 공산 정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실제 교류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나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제, 정치, 문화 유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수출의 2% 미만이었지만 중국의 급성장으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중국의 빠른 산업 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를 공급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재 호황이 이어졌고 이후 8년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무역은 연평균 31%씩 급성장했습니다. 2021년까지 총 무역액은 4,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수치는 5,180억 달러였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2035년까지 7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은 남미 최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다음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대두, 농산물, 육류, 구리, 석유, 원유 등 중국이 공장과 인프라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 전자제품, 기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조 상품을 수입하지만 이런 관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현지 산업을 약화시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베이징은 미주개발은행과 카리브해 개발은행 모두에서 비차입 투표 회원국이기도 하여 이러한 기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방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2025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시일락 포럼 주요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대상 90억 달러 이상 신용 한도를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자금이 개발과 평화,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5개 미지정 국가에 무비자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국유 금융기관의 지출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기술, 통신, 친환경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등 베이징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프레임워크는 이 지역과의 정치적, 사회적 유대가 크게 확대되는 것과 함께 목표가 명확한 경제적 우선순위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이징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보여줬으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 워싱턴이 지역 참여를 줄인 후 더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은 좋은 선택지처럼 보였지만 대가를 알기 전까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칠레는 약 380억 달러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수익성은 있지만 이런 수준의 의존도는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압력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중국 전략의 핵심은 남남 협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조, 투자, 무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레임워크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설계된 영향력 확대 캠페인입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문화, 교육, 장학금, 미디어, 정치 교류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목표는 베이징을 미국, 유럽에 신뢰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1년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의 13일간 라틴 아메리카 순방으로 가속화됐습니다. 그 후 고위급 정치 교류가 일상화됐고 시진핑 주석도 2013년 취임 후 최소 5번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제 교류가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 8명 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2022년 N1명, 2021년과 2020년 N 방문이 없었습니다. 수십 건의 양자 협정 외에도 중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와 최고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외교만이 동력은 아니며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대만 고립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인정한 나라와 외교를 하지 않아 라틴 아메리카의 대만 지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일부 카리브해 국가만 대만을 인정합니다. 2023년 온두라스는 대만의 원조 거절 후
베이징으로 지지를 옮겼습니다. 같은 해 중앙아메리카 의회는 대만을 퇴출하고 그 자리를 중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을 걱정하게 하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 심화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 정부를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반 앨리스 미국 육군 전쟁대학 연구교수는 중국을 포퓰리즘 인큐베이터로 설명합니다. 베이징이 권위주의 정권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정권들이 중국을 신뢰하고 협력할 파트너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중국 라틴 아메리카 정책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전략은 무역, 투자, 외교뿐 아니라 안보와 군사도 포함합니다. 베이징은 무기 판매, 군사 교류, 훈련 프로그램, 정보 협력을 포함한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분명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이 무기 판매를 금지하자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 최대의 중국 군사 장비 구매국이지만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도 중국산 군용 항공기, 차량, 레이더, 돌격 소총, 감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쿠바는 아바나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항구 방문, 합동훈련, 군사 교류를 주최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이 쿠바와 정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해안과 가까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까지 확대해 2004년 IT 임무에 배기어 명의 진압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10년이 안 돼 IT에서 철수했지만 이 지역의 안보 영향력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훈련, 법 집행 지원, 보안 장비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행정부 시절 볼리비아에서는 중국산 진압 장비와 군용 차량이 가이아나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찰에 제공되었습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의 법 집행 기관에 운송 차량과 오토바이를 기증했습니다. 베이징은 수만 정에 달하는 자동 소총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남미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결국 누가 성공할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